서얼 주제의 어휘를 논하다니 그 입을 다물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전각 안의 공기가 눈에 보일 만큼 식어버렸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분명 병은 나았고 전하의 맥은 안정되었습니다. 약도, 진맥도, 처방도 모두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제 앞에 놓인 것은 포상이 아니라 탄핵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병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질수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 제 신분 때문이었습니다. 전각 바닥은 차가웠습니다. 돌의 냉기가 무릎을 타고 올라와 허리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그 감각이 익숙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늘 이런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보다 한 단계 낮은 곳, 시선이 내려 꽂히는 자리. 저는 그 위치에서 살아오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전 회의는 이미 결론이 난 듯 보였습니다. 누군가는 제 처방의 사소한 표현 하나를 문제 삼았고, 누군가는 어휘의 채통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들 사이에 숨겨진 진짜 뜻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서얼이 감히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불편함. 그것이 이 모든 말의 뿌리였습니다. 저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함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반박해본들 더 큰 흠이 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얼은 말수가 적어야 했고, 고개를 숙여야 했고, 공이 커질수록 더 조심해야 했습니다. 저는 그 규칙을 어릴 적부터 몸으로 배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제가 궁중에서 인정받은 명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병을 고쳤고 전하의 신임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신임은 늘 얇은 얼음 위에 놓인 것이었습니다. 조금만 균형을 잃어도 금이 가고 그 아래에는 차가운 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내의원에 들어왔을 때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같은 의관들이 웃으며 인사를 건넸지만 그 웃음 뒤에는 늘 미묘한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술자리에 부르지 않는 날이 많았고 집안 이야기가 나오면 대화가 끊겼습니다. 누군가는 제 앞에서 우리 집안은 대대로라는 말을 하다 멈췄고 누군가는 굳이 제 출신을 다시 물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웃었습니다. 웃는 것이 가장 안전했기 때문입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닳아 없어지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웃는 얼굴을 유지했습니다. 사실 저는 어릴 적부터 살아남는 법을 먼저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의술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병을 고치는 기술보다 먼저 사람의 눈치를 읽는 법을 익혔습니다. 누가 제 말을 불편해하는지, 어느 선까지 나아가야 하는지, 언제 멈춰야 하는지. 그것이 제 삶의 기본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아무리 공을 세워도 신분은 지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그 깨달음은 분노로 터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안으로 깊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다른 감정이 생겨났습니다. 집요함이었습니다. 저는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의 이름만 적지 않았습니다. 그 병에 걸린 사람의 삶을 함께 적었습니다. 양반인지, 상민인지, 노비인지 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름조차 남지 않는 사람들의 증상을 더 자세히 적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어떤 노동을 했는지, 어떤 계절에 쓰러졌는지를 말입니다. 누군가는 그것이 인술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성을 사랑한 마음이라고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들과 같은 선에 서 있다는 사실을. 언제든 밀려날 수 있는 자리, 이름보다 신분이 먼저 불리는 위치. 그래서 저는 그들의 병을 쉽게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동의보감을 집필하며 저는 수없이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기록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전하를 위한 것인가? 조정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저 자신을 위한 것인가? 답은 언제나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이 책은 높은 자들만을 위한 의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글을 아는 자만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니라 병을 앓는 자라면 누구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 생각은 이상이 아니라 제 삶에서 나온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태도가 다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채통이 없다. 의서의 격이 떨어진다. 너무 하층을 의식한다. 그런 말들이 조정에서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또다시 느꼈습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는 신호를요. 그리고 결국 그날이 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듣는 탄핵의 말들. 병이 아니라 신분이 문제였던 그 순간.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분노도 눈물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만 또렷이 느꼈습니다. 나는 여전히 이 자리에서 살아남아야 한다. 그리고 그 생존의 방식은 아마도 또 한 번 저를 외로운 길로 밀어 넣을 것이었습니다. 내가 고친 건 병이 아니라 조정의 질서다. 그 말이 귓가에 남아 떠나질 않았습니다. 유배명이 떨어진 날, 저는 짐을 꾸리며 그 문장을 몇 번이나 되뇌었습니다. 병을 고친 죄로 쫓겨난다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저는 그날 처음으로 또렷이 알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약을 잘못 쓴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은 사람을 살려버렸던 것입니다. 유백일은 조용했습니다. 마차가 흔들릴 때마다 약재 자루가 서로 부딪혀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이상하리만치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궁궐을 떠나면서도 미련은 없었습니다. 그곳은 늘 저를 시험하는 장소였고 저는 늘 탈락 후보였기 때문입니다. 강진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저를 어이가 아니라 죄인으로 보았습니다. 옷차림이 바뀌자 시선도 바뀌었습니다. 그 변화는 너무도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저는 그 속도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역시 신부는 옷보다 먼저 보이는 법이구나. 유배지에서의 생활은 궁중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환자들은 저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신분도 묻지 않았고 어디서 왔는지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프다는 사실 하나로 제 앞에 앉았습니다. 그 단순함이 저를 편안하게 했습니다. 어느 날은 농부가 찾아와 허리를 펴지 못한 채 앉아 있었고 어느 날은 아이를 업은 여인이 울면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그들의 맥을 짚고 손을 보고 얼굴빛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궁중에서는 보지 못했던 병들이 여기에는 너무도 많다는 사실을요. 굶주림에서 오는 병, 과로에서 오는 병, 추위와 습기로 생긴 병. 책에는 몇 줄로만 적혀있던 증상들이 이곳에서는 한 사람의 삶 전체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의관이기 이전에 같은 사람으로 서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등불 아래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낮에 본 증상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적었습니다. 이 병은 어떤 사람에게서 시작되었고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저는 점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의술은 사람을 떠나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요. 그 확신은 저를 더욱 집요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기존의 의서들을 다시 펼쳐보며 빠져있는 것들을 표시했습니다. 양반의 병은 자세히 적혀 있고 백성의 병은 간략했습니다. 저는 그 간극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기록하는 자의 시선이 그만큼 좁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쳤습니다. 덧붙였습니다. 풀 이름을 쉽게 바꾸고 조리법을 단순하게 적었습니다. 글을 모르는 사람도 설명만 들으면 따라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누군가는 그것이 의서의 품격을 떨어뜨린다고 했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살아있는 기록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그 선택이 다시 저를 조정과 멀어지게 만들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서얼이 만든 책, 백성을 먼저 생각한 의서. 그것은 언제든 공격받을 수 있는 표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위험을 계산하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멈춘다면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말수를 줄이며 살아가는 자리. 저는 그 삶을 너무 오래 살았습니다. 유배지의 밤은 길었습니다. 바람 소리 사이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이 완성된다면 나는 다시 불려갈까? 그리고 곧바로 다른 생각이 이어졌습니다. 아니, 불리지 않아도 괜찮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내려앉았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과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동시에 가라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신분이라는 굴레에서 잠시 벗어난 듯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늘 그렇게 조용히 흘러가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적은 기록들이 조정으로 올라가고 다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을 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 평온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예감은 이번에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 책이 완성되는 순간 너는 다시 위험해질 것이다. 그 경고를 들었을 때 저는 붓을 쥔 손을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내려놓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 멀리 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동의보감은 단순한 의서가 아니라 제 삶 전체가 새겨진 기록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유배지에서의 시간은 느리게 흘렀지만 기록은 빠르게 쌓여갔습니다. 저는 더 이상 궁중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누가 읽을지, 누가 비난할지를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이 병이 이 사람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에 집중했습니다. 어떤 병은 약 한 첩으로 나았고 어떤 병은 결국 사람을 데려갔습니다. 저는 실패한 처방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고치지 못한 기록까지 남기는 것이 의술의 책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완벽해 보이는 책은 사람을 속이지만 불완전한 기록은 사람을 살린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책이 두꺼워질수록 제 이름도 함께 무거워졌습니다. 소문은 유배지를 넘어 다시 조정으로 흘러갔습니다. 허준이 이상한 책을 쓴다더라. 백성들 약 만드는 법을 다 적어놨다더라. 그 말들에는 칭찬보다 경계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경계를 느끼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는 순간 저는 다시 예전의 제가 될 것 같았습니다. 신분을 숨기고 말수를 줄이고 공을 세워도 고개를 숙여야 했던 사람. 저는 그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동의보감의 마지막 장을 덮던 날 밤, 저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기쁨보다 먼저 든 감정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어디로 가게 될까? 책은 완성되었지만 제 자리는 여전히 불안정했습니다. 전하께서 부르신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심장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다시 궁으로 가라는 명이었습니다. 책은 인정받았고 저는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영광이라 불렀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보상이 아니라 또 다른 시험이라는 것을요. 궁궐은 변한 듯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동의보감을 칭송했지만 제 얼굴을 볼 때는 여전히 계산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어의로 복귀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유배지에 남아 있었습니다. 전하 앞에서 책의 내용을 설명할 때 저는 일부러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너무 열을 올리면 또다시 선을 넘었다는 평가를 받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명성이 커질수록 더 짙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이성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호칭이 낯설었습니다. 저는 성인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상처받고 불안해하고 계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름 뒤에 숨겨진 기대가 오히려 저를 숨 막히게 했습니다. 어느 날 후배 의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감께서는 두려움이 없으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두렵지 않은 날이 없네.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늘 무너질 준비를 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서울로 살아온 사람의 본능이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르며 제 이름은 기록으로 남고 제 몸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병을 고치던 손은 떨리기 시작했고 밤을 새우던 눈은 쉽게 피로해졌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누구보다도 몸의 끝을 잘 아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책을 정리하며 저는 다시 한번 서문을 읽었습니다. 백성을 향한 문장들, 쉬운 말로 적은 처방들. 그 모든 것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들 속에서 젊은 날의 저를 보았습니다. 인정받고 싶었고, 밀려나기 싫었고, 살아남고 싶었던 사람. 사람들은 제 삶을 성공이라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 그것은 언제나 생존의 연속이었습니다. 신분이라는 벽 앞에서 물러서지 않기 위한
조용한 싸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이 누군가를 살린다면 내 삶의 불안도 헛되지 않았겠지. 그 생각 하나로 저는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의성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끝까지 버텨낸 한 사람으로서 말입니다.